후한 말과 삼국시대 위나라의 유명한 장수였던 장뇨, 자는 문원입니다. 그는 병주 안문군 마편 출신으로 오늘날 우리가 삼국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주 언급되는 명장입니다. 삼국이 정립되고 유비가 촉을 세운 후 장뇨는 장압과 함께 위나라의 대촉 전선을 담당했습니다. 촉과의 싸움은 물론 대오 전선에서도 그의 용맹함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슬픈 현실이 있었죠. 항복한 장수라는 출신 탓에 장압과 마찬가지로 도독의 자리까지는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정사 삼국지를 보면 장류의 인생도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원래 서빌의 후예였던 그는 원한을 피하기 위해 성을 바꾸었다고 전해지죠.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성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보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젊은 시절 그는 군리로 일했는데 그때부터 남다른 무력을 보였던 모양입니다. 병주자사 정원이 이를 알아보고 장류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장수가 아니야 라며 장류를 불러들여 종사로 삼았고 군을 이끌고 수도로 향하게 했죠. 그리고 하진이 그를 하북으로 보냈을 때 장류는 무려 1000명이 넘는 병력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도로 돌아왔을 때는 하진이 이미 패망한 상황이었고 이제 그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바로 동탁의 부하로 들어가면서 그의 파란만장한 여정은 더욱 흥미롭게 이어지게 됩니다. 동탁이 패망한 후 장류는 다시 새로운 주인을 따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끌던 군을 데리고 여포 휘하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관이는 기도 위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삼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여포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포가 이각과 곽사에게 패한 후 장류는 여포를 따라 서주로 피신하게 되죠. 그 시점에서 장류는 노국의 상에 임명되었고 그의 나이는 겨우 28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큰 자리에 오르고 다사다난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삼국지 선주전의 주석 영웅기에 따르면 198년 봄에 있었던 일화가 재미있습니다. 당시 여포는 사람을 시켜 금을 가지고 한해군으로 보내 말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유비의 군사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여포는 크게 분노했고 중랑장 고순과 북지태수 장류를 보내 유비를 공격하게 됩니다. 장류는 여포의 명을 받아 싸움에 나섰죠. 하지만 운명의 흐름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조가 합의해서 여포를 물리치자 장류는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조조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조조는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중랑장으로 임명하고 관내 후에 자위까지 내렸습니다. 이렇게 장류는 여포를 떠나 조조의 신임을 얻게 되며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게 됩니다. 장류의 이야기는 관도대전 시기로 접어들면서 또 다른 중요한 장면을 맞이합니다. 이때 조조와의 관계에서 그의 지혜와 신중함이 빛을 발합니다. 삼국지 관우전에 따르면 조조는 관우의 사람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마음이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장류에게 관우의 진심을 떠보라고 명령합니다. 장류가 관우에게 물어보자 관우는 깊은 한숨과 함께 진솔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나는 조공께서 후히 대우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유장군께 입은 두터운 은혜와 함께 죽기로 맹세한 것이 있어 이를 저버릴 수 없소. 여기서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으나 반드시 공을 세워 조공께 보답한 뒤 떠날 것이오. 관우의 이 말을 듣고 장류는 조조에게 전했습니다. 조조는 이를 의로운 행위로 여겨 관우를 더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관우전의 주석 부자에 따르면 장류는 이 보고를 조조에게 올릴 때 관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군을 섬기는 도리로서 진심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장류는 고심 끝에 공은 군부이고 관우는 형제입니다. 라고 탄식하며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조조는 주인을 섬김의 근본을 잃지 않았으니 천하의 의사로다. 언제 떠날 것 같소? 라고 물었고 장류는 관우가 조조의 은혜를 갚은 뒤 떠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관도대전에서 장류와 관우의 활약은
빛을 발했습니다. 원소가 대장 알량을 동군태수 유연을 공격하기 위해 보냈을 때 조조는 장류와 관우를 선봉으로 세워 이에 맞서게 했습니다. 관우는 전장 속에서 알량의 깃발을 보고 재빨리 말을 몰아 적진을 가로질러 알량을 찔러 수급을 베고 돌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원소군은 큰 타격을 입고 백마의 포위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장류는 이러한 전공을 통해 비장군에 임명되었으며 원소군을 무찌른 이후 예주 노국의 여러 현을 평정하는 임무를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단순히 무력만이 아니라 신중하고도 충성스러운 면모를 함께 보여주며 조조의 신임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장류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일화는 창희와의 대결과 설득입니다. 당시 장류는 하후연과 함께 서주의 동해군에서 창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포위가 여러 달에 걸쳐 길어지면서 군량이 소진되었고 회군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때 장류가 하후연에게 말했습니다. 최근 몇 번이나 포위된 성을 순시하던 중 창희와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소. 그들이 화살을 쏘는 일이 드물었는데 이는 창희가 마음속으로 망설임이 있어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됩니다. 내가 직접 그와 대화를 나눠보려 하는데 혹여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장류는 사자를 보내 창희에게 전했습니다. 조공께서 남긴 명령이 있어 장류를 통해 전하고자 한다는 말에 창희는 성 아래로 내려와 장류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장류는 창희를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조조께서는 뛰어난 무공을 지니셨고 지금 그 덕으로 사방을 품으려 하고 계십니다. 먼저 귀순하는 자는 큰 상을 받는 법입니다. 창희는 마침내 투항을 결심했고 장류는 홀로 삼공산에 올라 창희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처자식에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이에 창희는 깊이 감동하여 장류를 따라 조조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후 조조는 창희를 돌려보낸 뒤 장류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대장의 법이 아니오. 이는 장류가 무모하게 적진에 홀로 들어간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장류는 이에 사죄하며 답했습니다. 명공의 위엄과 신망이 사방에 떨치고 있어 저 장류가 임금의 뜻을 받드는 가운데 창희가 감히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장류의 담대한 설득과 행동은 그의 재능과 용맹함을 잘 보여주는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설득력과 냉철한 판단은 전장에서뿐 아니라 외교와 설득에서도 빛을 발했던 것이죠. 장류는 하북 평정 과정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조조를 수행하며 여양에서 원담과 원상을 토벌하는 데 큰 공을 세워 행중견 장군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어서 조조와 함께 업의 원상을 공격했지만 원상은 강하게 저항하며 도시를 굳게 지켰습니다. 결국 조조는 일단 허도로 돌아갔으나 장류는 악진과 함께 기주위군 음한현을 함락시키고 그 백성들을 황하 이남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후 다시 업을 공략할 때에도 장류는 조조를 따라가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별도로 기주의 조국과 상상군을 공략하여 여러 산적들과 흑산적 손경을 투항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조조를 따라 원담을 격파하고 별도로 해안 지역을 공략하여 요동적 유해 등도 무찔렀습니다. 이러한 승리 이후 업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조는 장류를 맞이하며 직접 수레에 동승하는 예우를 보여주었고 장류를 탕구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장류는 형주로도 진군하여 강하의 여러 현들을 평정하고 예주 영천군 임영현에 주둔하며 도정 후에 봉해졌습니다. 부자에 따르면 조조가 유성을 정벌하려 할 때 장류는 이를 간언했습니다. 천자께서 허도에 계시는데 공께서 멀리 북쪽을 정벌하신다면 유표가 유비를 보내 허현을 습격할 경우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조조는 유표가 유비에게 이를 맡기지는 못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북쪽 정벌을 진행했습니다. 장류는 이후 유성에서 원상을 정벌할 때에도 조조와 함께했고 갑작스레 오랑캐와 조우하자 조조에게 싸울 것을 권하며 강한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조조는 감탄하며 자신이 소지하던 대장기를 장류에게 하사했습니다. 장류는 원상을 대파하고 선우 답돈을 참하는 등 중요한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하기전에 따르면 모평현의 도적 종전의 무리 수천 명을 장류와 함께 토벌하여 평정하며 다시 한번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의 이러한 전투력과 지략은 하북 지역 평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조조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장류의 진란 토벌 이야기는 그의 군사적 재능과 대담한 결단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일화입니다. 당시 진란과 매성은 저족의 육현을 들고 반란을 일으켰고 조조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우금과 장패 등을 보내 매성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장류는 장압과 우계와 함께 진란을 목표로 진군했습니다. 매성은 우금에게 거짓으로 항복하는 계략을 써서 우금을 물러가게 한 후 다시 진란과 합류하여 첨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첨산은 천주산이라는 높은 산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 높이는 무려 20여 리에 달했습니다. 이곳은 지형이 험난하고 길이 좁아서 걸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진란과 그의 무리들은 산 위에 보루를 쌓아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장류가 진군을 준비하자 함께 있던 장수들이 우려하며 말했습니다. 병력도 적고 길이 험난하니 깊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에 장류는 과감히 대답했습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한 명 대 한 명의 싸움입니다. 용맹한 자라면 충분히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진군하여 산 아래에 도착했고 영체를 구축한 뒤 진란과 매성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장류는 이들을 격파하고 진란과 매성의 목을 베었으며 무리들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조조는 제장들의 공적을 논의하면서 특별히 장류를 칭찬했습니다. 천산의 험준한 곳에 올라 진란과 매성을 죽인 것은 장류의 공이다. 이로 인해 장류의 시급은 늘어났고 가절을 하사받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장류의 과감한 결단과 용맹한 전진은 단순한 힘이 아닌 전략적 판단이 더해진 승리였으며 그의 충성과 무공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주를 정벌하기 전 조조는 장류를 예주 영천군의 장사현에 주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출발을 준비하고 있던 때 갑자기 군중에서 반란을 꾀하는 자들이 나타나 밤중에 소란을 일으키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군은 크게 동요했지만 장류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우에 명령했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이는 한 군영 전체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변고를 꾀하는 자들이 일부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는 군중에게도 명령을 내려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장류는 친히 수십 명의 병사를 이끌고 진영의 중심으로 들어가 반란의 주모자를 붙잡아 처단하며 난을 진압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조엄전에서는 추가적인 내용을 전합니다. 우금은 영음에 주둔하고 있었고 악진은 양적에, 장류는 장사에 각각 주둔 중이었으나 이 장수들은 각자의 기질에 따라 행동하며 서로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엄이 세 군데의 사무를 동시에 맡게 되었고 그는 규분이 있을 때마다 장수들을 훈계하고 조화롭게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 군데는 결국 서로 친밀해지고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엄전은 조조가 형주를 정벌할 당시 조엄에게 장릉태수를 겸임하게 하고 도독호군으로 임명해 우금, 장료, 장압, 주령, 이전, 노초, 풍해 등의 7군을 통솔하게 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형주 정벌 과정에서 장류는 동료 장수들과 함께 조조의 지휘 아래 여러 전선에서 협력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전략과 빠른 판단력은 단순한 전투뿐 아니라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반란을 진압하는 데도 빛을 발했습니다. 214년 5월 손권이 환성을 정벌하면서 장류는 다시 한번 위기의 순간과 맞닥뜨립니다. 삼국지 5주전에 따르면 손권은 환성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여강태수 주광과 참군 동화 그리고 수만 명에 이르는 남녀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손권의 대대적인 공격은 그야말로 위나라에 있어 큰 위협이었죠. 여몽전에서는 그 이후의 상황을 다룹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류가 협서까지 진군해 왔으나 이미 환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퇴각해야 했습니다. 환성을 되찾기 위해 진군했지만 늦게 도착해 손을 쓸 수 없던 장류의 입장에서 이는 아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력은 돋보였지만 이미 상황이 끝난 전장에서는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합비 공방전은
장류의 명성을 크게 떨친 전투 중 하나입니다. 당시 송고는 유비와 형주 남부의 장사, 계양, 영릉 3군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조가 장류를 공격해 한중을 정벌한 소식과 함께 합비 방면 장강 북쪽의 군과 현의 백성을 내지로 이주시킨다는 소식을 들은 손고는 합비성을 눈의 가시로 여겨 10만의 대군을 동원해 합비를 포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조조는 213년에 유수구에서 손권과 전투를 마친 뒤 장류를 악진과 이전과 함께 7,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합비에 주둔하도록 했습니다. 10만에 달하는 손권의 병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열세였던 병력이었죠. 조조가 장류를 정벌하러 떠날 때 호군 설지에게 교서를 남겨두었는데 서신의 겉봉에는 적이 도착하면 뜯어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손권이 10만 군사를 이끌고 합비를 포위하자 함께 서신을 열어보니 다음과 같은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손권이 오면 장류와 이전은 출전하고 악진은 수비하며 호군은 전투에 참여하지 말라. 모든 장수들이 이 지시를 의심스러워하자 장류는 결단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공께서 원정 중이시니 구원병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 적군이 우리를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교서의 뜻은 적이 집결하기 전에 요격해 기세를 꺾고 군심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류와 이전은 선봉을 꺾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했고 신중한 성격의 악진은 방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설득되었습니다. 이전전에 따르면 장류와 악진, 이전은 평소에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장류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그들에게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성패의 기회는 이 전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심한다면 나 혼자서라도 군을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전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큰일입니다. 당신의 계책이 옳은지 틀린지를 따질 뿐이지 사사로운 원한으로 대의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청컨대 그대를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전에 이어 악진도 사사로운 감정을 접고 뜻을 함께하기로 하면서 장류는 용맹한 병사 800명을 선발해 밤중에 출격을 준비했습니다. 소를 잡아 장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사기를 북돋운 후 다음날 큰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2차 합비 공방전은 장류의 용맹을 역사에 깊이 새기게 한 전투로 그 전투의 여명은 장류가 갑옷을 입고 극을 들고 적진 선두에 서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동틀 무렵에 적진을 돌파하며 수십 명을 베고 2명의 장수를 처치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진격한 장류는 손권의 대장기 아래까지 돌파했고 손권은 그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손권의 주변 병사들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했습니다. 손권은 급히 높은 무덤 위로 달아나 장극으로 자신을 방어했으며 장류는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내려와 싸우라 외쳤으나 손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장류의 군사가 적다는 것을 눈치챈 손권은 병사들을 모아 장류를 포위했습니다. 장류는 과감히 돌격하여 포위망을 뚫고 휘하의 수십 명과 함께 탈출했지만 뒤에 남겨진 군사들이 장군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자 장류는 다시 포위망으로 돌진하여 남은 병사들을 구해냈습니다. 그의 용맹에 적군의 병사와 말들은 초목처럼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장류는 새벽부터 낮까지 이어진 치열한 전투 끝에 오나라 병사들의 기세를 꺾고 합비로 돌아와 방어를 더욱 강화하여 군심을 안정시켰습니다. 제장들은 모두 그의 용맹에 감탄했습니다. 손권은 10여일 동안 합비를 공략했으나 결국 함락시키지 못하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류는 군사들을 이끌고 퇴각하는 손권을 추격하여 거의 사로잡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감령전에 따르면 퇴각 중에도 손권은 여몽, 장흠, 능통, 감령과 함께 1000명의 호사들과 소요진 북쪽에 머물렀습니다. 장류는 이를 간파하고 보병과 기병을 이끌어 급습했으며 감령과 능통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감령은 군악대에게 북을 치고 피리를 불라며 분투했고 능통도 싸움에서 헌신적으로 손권을 보호했습니다. 반장전에 따르면 장류의 급습으로 진무가 싸우다 전사하고 송경과 서성은 퇴각했습니다. 반장은 후방에서 달려와 병사들의 퇴각을 막고 2명을 처단해 병사들을 결집시켰습니다.
하제전에서는 서성이 부상을 당해 무기를 잃었을 때 하제가 그를 도와 전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곤은 퇴각 중 진교를 넘으려 했으나 다리가 철거되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리 옆 널빤지의 의지에 말을 채찍질하여 뛰어넘을 수 있었고 능통의 호위 속에 겨우 탈출했습니다. 이처럼 송곤의 군은 장류의 급습과 맹렬한 공격에 처절하게 맞서야 했고 오나라 장수들까지도 일개 병사처럼 직접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할 정도로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합비 공방전은 장류의 군사적 위험을 드러내는 동시에 손곤의 퇴각을 돕기 위해 목숨을 건 오나라 장수들의 분투로도 기록되었습니다. 합비 전투에서 장류와 손곤의 전투는 마지막까지 긴박했습니다. 능통전에 따르면 능통은 손곤이 안전하게 탈출했다고 생각한 후 자신도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이미 무너지고 길이 끊긴 상황에서 능통은 갑옷을 입은 채로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돌아갔습니다. 손곤은 배에 올라 능통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능통은 자신이 아끼던 병사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이는 능통의 충심과 병사들에 대한 애정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 오주전 주석 헌제춘추에서는 장류가 항복한 오나라 장수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보니 자줏빛 수염을 가진 장군이 있었소. 상체는 길고 하체는 짧으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던데 그게 누구요? 장수는 그것은 손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놀란 장류와 악진은 서로를 쳐다본 뒤 말도 못하고 급히 나가 추격했으나 손곤을 다시 잡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화는 장류가 얼마나 용맹하고 적극적으로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조조는 장류의 공을 높이 사서 그를 정동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장류의 용맹은 당나라 시대의 아동교제 몽구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강동에서 두려움을 샀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다가도 료레료레라는 말만 들어도 울음을 멈출 정도로 장류의 이름은 공포의 상징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류는 합비성 방어의 총책임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206년 조조가 천자에게 올린 표문에서는 조조가 악진, 우금, 장류를 칭찬했다. 우금을 호위장군, 악진을 절충장군, 장류를 탕구장군으로 승진시켰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포장군으로 동률해 있었으나 조조 진영 내에서의 서열은 명확히 나뉘었습니다. 우금이 조조의 직속 라인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악진이 따랐으며 장류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나 215년 합비 전투에서 실제로 전투를 주도한 것은 장류였습니다. 조조가 악진의 견고한 방어와 장류의 날카로운 공격, 이전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상황을 장악한 것은 장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무력과 결단력으로 서열이 높은 악진조차도 그에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장류는 관직과 서열을 초월해 전장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장류는 조조 휘하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깊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온회전에 따르면 조조는 합비에 주둔하고 있던 장류와 악진에게 양주자사 온회는 군사적 전략에 뛰어난 사람이니 모든 일을 그와 함께 상의하여 행동하시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장류와 악진이 조조의 중요한 지휘관들로서 믿음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호질전에서는 장류와 그의 혹은 무주와의 관계가 삐걱거렸던 상황이 묘사됩니다. 장류는 자사 온회를 찾아가 호질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호질은 병을 이유로 사양했습니다. 이에 장류는 직접 호질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의탁하고 싶었는데 어찌하여 이토록 거절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호질은 진심 어린 답변을 했습니다. 무백 남는 바른 인물로 예전에는 장군께서 그를 끊임없이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서로 싫어하고 틈이 생겼습니다. 하물며 저는 재능이 부족한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호질의 말은 장류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장류는 다시 무주와 친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장류가 단순히 무력에 뛰어난 장수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신뢰를 중요시했던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상대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며 다시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216년 조조는 다시 송곤을 정벌하기 위해 나섰고 합비에 도착했을 때 장류가 싸운 자리들을 돌아보며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이때의 기억은 장류의 용맹한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의미 있었는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 순간이었죠. 장패전에 따르면 조조가 송곤을 유수구에서 정벌할 때 장패와 장류는 선봉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큰 비가 내려 송곤의 대군이 먼저 도착하고 수위가 높아지면서 적군의 배가 점차 전진해오자 병사들은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류는 철수할까 고민했으나 장패가 이를 저지하며 말했습니다. 공께서는 유리함과 불리함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실제로 철수 명령이 내려졌고 장류는 장패의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귀환 후 그는 조조에게 장패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조조는 크게 감동하여 장패를 양위장군으로 임명하고 가절을 내렸습니다. 이후 송곤은 항복을 요청했고 조조는 이를 받아들여 군을 물리면서 장패와 하후돈에게 수비를 맡기고 거소에 주둔하도록 했습니다. 조조는 장류의 군사를 늘려주며 그가 제군을 이끌고 거소에 주둔하도록 했습니다. 이 전투는 장류와 장패의 협력과 통찰이 돋보였던 순간으로 조조의 신임을 더욱 두텁게 했습니다. 장류는 전장의 긴박한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과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내며 그의 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219년 관우는 번성에서 조인을 포위하면서 큰 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때 손권이 번국을 자칭하면서 독립적인 세력을 강조하자 조조는 장류와 다른 제군들을 소집하여 조인을 구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장류가 아직 도착하기 전에 서왕이 이미 관우를 격파해 조인에 대한 포위가 풀렸습니다. 장류는 구원 임무가 종료된 후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조조가 주둔하고 있던 마피에서 조조와 만나게 됩니다. 장류군이 도착하자 조조는 직접 수레를 타고 나와 장류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이후 장류는 예주의 진군에 주둔하며 임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이 일화는 장류가 비록 주요 전투의 직접적인 결말을 이끌지는 않았지만 그가 조조의 신임을 받으며 중요한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존재와 헌신은 군사적 위기 속에서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조조가 직접 나서서 장류의 노고를 치하하는 장면은 그가 군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신뢰를 얻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조비가 왕위에 오르자 장류는 전장군으로 임명되며 더욱 중요한 지위에 올랐습니다. 위서에 따르면 조비는 장류에게 비단 1000필과 곡식 1만 곡을 하사하며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봉지를 나누어 장류의 형인 장범과 그의 아들 한 명을 열후로 봉했습니다. 손권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조비는 장류를 합비에 주둔하게 하고 그를 도양후로 올려 봉했습니다. 조비는 장류의 모친에게 수레와 병마를 보내 장류가 주둔한 곳으로 가족을 전송하게 했으며 모친이 도착했을 때 장류가 직접 영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장류가 이끌던 제군의 장수와 관원들이 모두 도로변에 늘어서서 장류의 모친에게 예를 표했는데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장류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조비가 황제가 되자 그는 장류를 진양후로 봉하고 시급을 1령호 늘려 이전과 합해 총 2600호의 시급을 갖게 했습니다. 221년 장류가 낙양궁에서 조비를 배할했을 때 조비는 그를 건시전에 불러들여 직접 접견하며 장류가 송권을 격파할 때의 전투에 대해 물었습니다. 답변을 들은 후 조비는 감탄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옛날의 소호와도 같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조비는 장류를 위해 저택을 지어주고 그의 모친을 위해 특별한 전각을 마련했으며 장류와 함께 오군을 격파한 병사들을 모두 호분으로 삼았습니다. 송권이 번국을 다시 자칭하자 장류는 연주 진류군 옹구현에 주둔했으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비는 특별히 시중 유협을 보내 왕족의 병을 치료하는 의원을 데려가 장류를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호분들이 도로에 줄을 이을 정도로 장류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병이 심해지자 조비는 장류를 궁성 밖에 머물게 하며 친히 수레를 타고
장류를 찾아와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옷을 하사하고 매일 자신의 음식을 보낼 정도로 장류에 대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장류가 차도를 보이자 조비는 주둔지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장류는 조비 휘하에서 깊은 신임을 받으며 지위와 명예를 누렸으며 그에 대한 조비의 세심한 배려와 존경은 장류의 무음과 충성심에 대한 답례였습니다. 그의 병을 치료하려는 조비의 노력과 장류가 받은 특혜들은 그가 단순한 장수가 아닌 위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동구 전투에서 장류는 다시 한번 손권의 세력과 맞섰습니다. 손권이 모반하자 조비는 남쪽을 정벌하기 위해 나섰고 장류는 조휴와 함께 해릉으로 진군하여 장강가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손권은 장류가 병에 걸려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제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장류가 비록 병이 들었으나 결코 쉽게 대적할 상대가 아니니 신중하게 대응하시오. 이때 여범전에 따르면 조휴와 장류 그리고 장패가 연합하여 손권의 세력을 공격했습니다. 손권 측에서는 여범이 서성과 전종을 지휘해 수군을 동원해 동구에서 조휴와 장류 등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전투 도중 태풍이 몰아쳐 많은 배들이 전복되었고 수천 명의 병사들이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은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해 장류는 제장들과 함께 손권의 장수 여범을 격파하며 위나라의 위세를 세웠습니다. 이 전투에서 장류는 병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성과 위엄을 떨쳤으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적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겼습니다. 손권조차 장류를 신중히 경계할 정도로 그의 무운과 능력은 당시 위나라의 강력한 힘을 상징했습니다. 222년 장류는 오랜 병세가 깊어지면서 결국 강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접한 조비는 크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에게 시호를 내려 강우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장류의 후사는 그의 아들 장우가 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25년 조비는 장류와 이전이 합비 전투에서 보여준 용맹을 기리며 특별한 조서를 내렸습니다. 합비 전투에서 장류와 이전이 보졸 800명으로 적군 10만을 격파한 것은 예로부터 용병술에 있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는 두 사람의 공적을 추념하며 그들의 시급 중 각각 100호를 떼어내어 두 아들에게 관내 후에 자귀를 내리도록 명했습니다. 장류의 아들 장우는 편장군으로 임명되며 아버지의 뒤를 이었고 장우가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즉 장류의 손자인 장통이 후사를 잇게 되었습니다. 장류의 무훈과 용맹은 후대에도 기억되었으며 그의 가족에게까지 이어진 공적의 보상은 위나라의 존경과 신임을 보여줍니다. 장류는 단순한 장수 이상의 인물로 시대의 영웅으로 자리 잡은 채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장류는 고결하고 지혜로우며 의리를 중시하는 무인으로 그려집니다. 특히 관우와 깊은 친후 관계로 묘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의에서는 정사에서의 초기 행적들이 생략되고 여포 휘하의 8건장 중 하나로 처음 등장합니다. 소패성에서 유비가 조조군을 기다리며 농성 중일 때 장류가 쳐들어왔으나 관우의 설득으로 물러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때 장비가 그를 쫓아가려 하자 관우는 저자는 우리를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애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의 무력은 우리와 동급이다. 라며 만류했습니다. 이는 장류의 인물됨을 높이 평가한 장면으로 그의 의리와 용맹을 부각시킵니다. 연의에서 장류는 여포가 패배한 후 조조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여포를 꾸짖으며 백문루에서 조조를 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형 위기에 처했으나 유비와 관우의 변호로 조조가 그를 살려주었고 장류는 이에 감복해 조조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유비가 서주에서 패배하고 관우가 죽음을 불사하며 항전할 때 장류가 찾아와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며 관우를 설득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류는 관우와의 깊은 관계와 지혜로운 면모로 자주 등장합니다. 연의에서는 문추와의 전투에서 장류가 서왕과 함께 문추를 쫓다 화살에 맞아 낙마의 위험에 처했으나 서왕의 구조로 살아남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후 서왕도 문추에게 패배하지만 관우가 문추를 물리칩니다.
1차 합비 전투에서는 정사와 달리 장료, 악진, 이전이 주요 공신으로 등장합니다. 태사자의 계책을 역이용해 태사자를 전사시키는 장면은 장료의 지략을 돋보이게 합니다. 2차 합비 전투에서는 이전과 악진을 직위하며 사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대의를 중시하는 중후한 지도자로 묘사됩니다. 연희에서는 이전이 먼저 화합을 주장했으나 장료가 이를 강조하는 장면으로 바뀌어 대의를 위해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이 강조됩니다. 조조가 사망한 후 장료는 조비의 오나라 정벌에 참여합니다. 이때 정봉이 쏜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고 결국 224년에 사망하는 것으로 연희에서는 각색되었습니다. 무인이 싸움터에서 전사하는 것이 명예로 여겨지던 시대적 가치관에 맞추어 각색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희의 각색은 장료를 보다 명예롭고 의리 깊은 장수로 기억되게 했습니다. 장료는 221년 낙양궁에서 조비를 아련했을 때 조비는 그를 특별히 건시전으로 불러 합비 전투의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장료의 답변을 들은 후 조비는 감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옛날의 소호로구나. 여기서 소호는 주나라 선왕 때의 유명한 용장으로 장료의 군사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비유였습니다. 225년 조비는 장료와 이전의 합비 전투에서의 공적을 기리며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합비 전투에서 장료와 이전이 보졸 800명으로 적군 10만을 격파한 것은 예로부터 용병술에 있어 유례없는 일이다. 그들이 적의 전의를 꺾고 나라의 조화로서 역할을 다했다. 이에 장료와 이전의 시급 중 각각 100호를 떼어 그들의 아들 한 명씩에게 관내 후에 자귀를 내리도록 하라. 장료에 대한 평가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주군의 적을 따르는 모습 때문에 충의를 다한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반면 장료가 말년에 위나라의 명장으로서 조인보다도 많은 시급을 받은 것, 그리고 항장 출신에서 위나라의 중요한 사령관으로 대성한 점을 들어 오히려 유능하게 주군을 선택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인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료는 무력뿐 아니라 정치적 감각과 충성을 조화롭게 발휘하며 시대의 명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행적과 공적은 단순히 충성이나 용맹에 그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간 전략가이자 지휘관으로도 재조명됩니다. 장료는 후한 말과 삼국시대를 거치며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감각을 겸비한 위나라의 대표적 명장이었습니다. 그의 용맹과 전략적 지휘는 수많은 전장에서 위세를 떨쳤고 특히 합비 전투에서의 활약은 역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때로는 항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평가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위나라에서 중요한 자리에 오르며 조비를 비롯한 조조의 신뢰를 두터이 받았습니다. 그의 충성과 지략은 조비가 이 사람이 옛날의 소호로구나라며 감탄한 것처럼 동시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대적 환경 속에서 주군을 섬기는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으며 후대에는 명장의 상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장료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장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한 인물로서의 모습으로 후세에도 영감을 주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